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하면 신박 오늘 5월 30 금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또 금요일입니다. 어제도 오늘 한경 출발 정시에서 인터뷰가 있어가지고요. 그 화상 연결하는 인터뷰 자료 만든다고 어제 또 새벽 한 1시까지 자료 이것저것 만들다가 들어갔다 보니까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어제는 또 여러 가지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셨는데 오늘은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자, 댓글 몇 개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선 님께서 예전에 2003년 사스 이후로 2005년에서 2007년 대세 상승장이 왔었다고 하시면서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대세 상승장의 초입일 수 있다고 코로나 초기에 어떤 유튜브에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2005년 대세 상승장 초입의 스멜이 좀 나는 것 같은데 비교해서 방송 부탁드릴게요 하셨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상담은 제가 자제하지만 시장에 대한 얘기니까요, 그죠? 오늘 환경와우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법 개정이 되든 아니면 상법 개정 수준의 자본시장법 개정이 되든 주주가치 훼손하는 거를 더 이상 이제 못하게 막는 법이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되고요. 그 국장 탈출은 지능순 얼마나 이렇게 조롱당했습니까, 그죠? 근데 이 국내 시장이 무조건 올라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그 넣은 국민연금이 있잖아요. 국민연금이 이제 1200조가 됐는데 그 13.5% 뭐 14%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무튼 150조 우리나라 주식 150조를 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그리고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많은 업종에 그 노후자금으로 불입하고 계시는 각종 공제 있잖아요. 공제. 지방공제, 지방행정공제, 그리고 경찰공제뿐만 아니라 4대 연기금,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군인공제, 사학연금 등등 공무원연금 그리고 변액보험도 많이 불입하고 계시잖아요. 그 변액보험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거 전부 다 우리가 이 노후자금으로 쓰려고 하는 소중한 자금인데 우리나라 지수가 이런 식으로 소액주주 가치가 그동안에 약탈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그 부분이 개정이 되면 그러면 PBR 1.4배 일본이 지금 1.4 받으니까 1.4 하면 4,300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 좀 전에 환경와우에서도 이번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고 나서 제일 먼저 공약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반드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소액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그런 법 개정이 마련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상법 개정이 제대로만 이루어지면 최근에 지주사들 난리 났죠. 그리고 증권주도 난리 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가치주 영역에 있었다. 그동안에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가치주 대가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가치주 투자하실 때마다 제가 속으로 두 가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대주주 그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대주주가 기업의 그 자산 가치를 소액주주랑 나눌 마음이 없는데 거기 가서 아무리 집 앞에 찾아가서 문 앞에서 기다려봐야 떡 줄 사람 생각도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가치주 영역으로 들어간 주식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시클리클도 많고 저부가가치 산업을 하다 보면 중국의 추격을 받게 되고 그러면 향후 장기 성장성 자체가 없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가치를 까먹게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주가가 미리 선반영하면서 가치 영역으로 가 있는데
거기에도 줄 서 있어 봐야 계속 기업의 가치가 쪼그라드는 거죠. 계속 쇠퇴산업 이런 데 가서 절대 가치 투자하면 안 된다. 그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큰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법 개정이나 이런 것만 잘 되면 아주 큰 장이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보다는 저는 27년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내리막탄 기업이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 확률이 11%라고 합니다. 디램은 닉스에 밀리고 이번 분기 마이크론에도 밀려서 3위 될 거란 소문. 낸드는 YMTC 라이센스비 내고 사용하기로 결정. 핸드폰은 애플과 점유율 1% 차이로 따라잡히고 가전은 중국 ODM. 이렇게 또 삼성전자에 대한 뼈때리는 얘기 또 하셨습니다. 행복해져라 님께서 저는 웜앤 심박을 한 번만 듣는 적은 없습니다. 무지하다 보니 두 번, 세 번 들어도 들을 때마다 그 전에 안 들렸던 게 들리고 해서요. 그리고 퇴근길 듣습니다. 근데 오늘은 첫 번째 들을 땐 몰랐는데 나이도 자율주행이네요. 40은 40km, 70은 70km. 늙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성숙되어 가고 나이가 들어도 성숙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성숙돼야 되고 그죠. 근데 이 성숙하는 게 힘듭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정신력, 기억력, 결단력, 이해력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지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 사고력은 훨씬 더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그 풍부한 상상력, 사고력 뭐 이런 게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액션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용기를 내서 또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새로운 산업이 생겼을 때 팔란티어의 온솔로지 뭐 이런 거 얼마나 이해하기 힘듭니까, 그죠? 새로운 기술 나왔을 때. 그리고 브로드컴의 뭐 에이직 반도체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 새로운 거 하기 힘들다 보니까 투자할 때 아무래도 좀 걸림돌이 되긴 합니다. 그게 우리가 그 애들 어릴 때 장난감 하나 조립 장난감 사오면 그거 요렇게 플라스틱 요렇게 탁탁탁 떼가지고 조립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거 해보라 하면 못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 쿠팡이나 이런 걸로 조립식 가구 이런 거 오면 엄두도 안 나잖아요. 이 설명서 보면서 막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거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새로운 기술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게 정말 힘들 수가 있는데 그 축구 선수는 나이가 들어도 60대 예전에 한 벌써 5, 6년 됐네요. 보니까 그 우리나라 국대 축구 감독했었던 허정무 감독님하고 공을 차는데 그때 60 넘으셨는데 허 감독님한테 3골이나 먹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식을 조금이라도 일찍 이렇게 주식 근력을 빨리 많이 튼튼하게 키워놔야 됩니다. 그래야 나이가 들어서도 60, 70대 돼도 70대 그 형님들 70대 축구 대회도 있거든요. 그 70대 대회 보면 거기 국대 출신 형님들 한 3분 계셨었는데 잘 차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주식 근력을 최대한 많이 키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이 들면서 생기는 이 사고력으로 얼마든지 좀 슬기로운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슬리 TV 덕분에 감사하게도 저도 그렇지만 팔아야 될 시점인지 하락이라도 할인 매수 시점인지 우리 개미무사들이 이제 알기 때문에
방 회장의 그 사기 뉴스에도 하이브가 큰 하락 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모닝브리프에서도 좋은 댓글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신우영님, 볼린저 밴드 얘기하시는 분인데 차트의 정석을 수강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보조지표 강의가 너무 좋습니다. 볼린저 밴드 개념을 벌써 아시니까 참 볼린저 밴드 저희가 체슬리 AI에다가 볼린저 밴드에 관련해서 제가 그저께인가 찍어서 올렸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인턴분들이나 우리 체슬리 TV 구독자 여러분들도 좀 아시면 좋을 내용인 것 같아 가지고 거기 보면 내가 이래서 그동안에 주식을 빨리 팔아먹었구나. 그 대세 상승인 큰 추세의 주식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잘못 팔아먹었구나를 이래 약간은 뭔가 탁 깨닫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일 우리 체슬리 TV에다가 올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체슬리 TV 구독자분들은 보실 수 있도록 올릴 거니까요.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댓글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멋진 풍경을 보며 왜 전무님 생각이 나는지요. 나 참 집에 가는 리무진 안에서 그동안 못 들은 전무님 목소리 들으면서 내려갑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이영희 님이 40 후반이 되니까 정말로 시속 40에서 50km가 체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더 조급해지네요 하셨습니다. 인턴 키트도 잘 받았다고 하셨네요. 지나고 보면 40대 후반이 참 좋았다. 그런데 김동률 교수님 어제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김영석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제일 좋았던 나이는 언제인가 여쭤봤더니 50대라고 60대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좀 있으면 인생의 황금기 50대가 되십니다. 뇌과학자분이 말하는데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네요. 나이가 들면 삶이 단조로우며 새로운 기억이 될 일들이 적어지면서 기억의 양이 적어서 그렇다고. 도발적인 헤어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직장 회식 끝나고 지하철 안입니다. 신입들 일 가르치며 한 달씩 같이 있는 걸 12여 년을 했는데 오늘 누군가가 와서 저에게 선생님이 제 인생 최고의 선생님이었다고 계속 말해서 아니 내가 뭐 해준 게 없는데 뭘 그러냐 했더니 선생님이 그걸 모르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후배뿐 아니라 다른 후배들도 오늘 비슷한 말들을 해주어서 부끄러웠습니다. 어느덧 무럭무럭 자라서 한몫들을 하고 있더군요. 퇴근길 운전하며 경청 중인데 오늘 엄청 중요할 것 같은 내용들 많이 방출하셨네요. 집에 가서 적자 생존에 메모해 놓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요. 아무래도 이 관세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어제 새벽 1시까지 이래저래 자료 만들다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자, 25% 품목 관세는 그대로, 한국 관세의 불확실성은 여전. 미국 연방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이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긴 했었죠. 이 결정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많은데, 자, 통상당국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미국이 한국에 매긴 25%의 상호관세 중 현재 부과하는 기본관세 10%와 7월 초부터 부과할 예정인 국가별 개별 관세 15%는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이 FTA 체결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25% 상호 관세에 대한 위기감을 던 셈인데요. 그러나 철강,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25%의 품목 관세는 유지가 되는데, 이 품목 관세는 무역 확장법 232조
통상법 301조, 이 예전부터 슈퍼 301조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부과한 관세라서 이고요. 반도체 스마트폰은 아직 관세율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품목 관세 대상입니다. 일단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데, 장상시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장은 7월 8일로 정한 상호관세 협상 기한은 무의미해지는 것이라면서 당초 한국 입장에서 대선 등으로 협상 기간이 촉박했는데 판단을 내리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고요. 한 통상 전문가는 상호관세라는 미국의 강력한 카드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 등 상대국이 좀 더 목소리를 낼 여지가 생겼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 의약품 등 추가적인 관세 조치의 발표도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요. 이미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이 큰 상황에서 법원의 무효 판결까지 나오면서 그간 진행해온 관세정책에 동력을 잃을 수 있어서인데, 품목관세의 근거가 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네요.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반발이 변수인데 당장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등 불확실성이 더 커졌지만,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볼 때 관세 정책을 지속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찾아낼 가능성이 크고요.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분야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포기하는 대신에 품목별 관세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관세율을 더 올릴 경우 한국에는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골드만삭스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 연방법원의 이번 결정이 크게 이번 관세에 영향을 주지 못할 거다. 예,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는데, 허윤 서강대 교수는 미국에서는 지난 30-40년 동안 무역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는 추세였고, 행정부의 무역을 포함한 외교적 권한을 존중하는 판례도 그동안 많았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상당국은 신중한 입장인데 아직 1심 판결이 나온 것에 불과하고 품목 관세를 비롯해서 양국 경제협력 등 다양한 대미 통상 현안이 남아 있어서인데, 무엇보다 미국의 무역 관련 정책들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만큼 대응의 방향성을 잡기 쉽지 않답니다. 통상당국 고위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가 제기한 긴급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고 상급심의 판단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까지 이래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은요. 네, 계속 우리가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약간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미국 주식 특히나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말부터 보면 환호할 때 결국 좀 팔아야 되고, 그죠? 또 절망적인 순간들이 8월 5일 날도 찾아왔고, 대통령 선거 전에도 노이즈가 좀 있었어요. 금리 노이즈도 있고, 그죠? 그러고 나서 2월 달부터 갑자기 트럼프의 돌발적인 관세가 계속 쑥쑥 나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4월 8일 날 확 꺾었잖아요. 꺾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거 관세 매겨 가지고 지금 벌써 670억 달러 정도를 관세로 걷었더라고요. 그럼 한 100조 걷은 거예요. 그리고 올해 전체도 보면 한 210조 정도 관세 수입을 얻게 될 건데, 그러면 트럼프 머릿속에 재정적자 부분을 어느 정도 이 관세로 메꿀 수가 있다 보니까 뭐 감세 정책을 쓰든 뭔가 본인이 예산 집행을 하고 싶은 이런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관세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투자자들의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1930년대 대공황에 대한
그거에 있다 보니까 미국 국채가 폭락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허걱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 트럼프 푸시 작동이 하죠. 나 이 정도는 아니야. 중국 145 때린다 했다가 확 낮추고 그런 식으로 트럼프 푸시 작동을 할 건데, 그러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되잖아요. 회복되면 그러면 관세로 계속 관세 수입을 좀 챙길까? 요런 마음이 들면서 또 관세를 슬금슬금 관세 카드를 또 끄집어낼 것 같아요. 이걸 갖다가 뭐 4년 내내 하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2018년도에도 2월 달부터 얘기 꺼내기 시작해가지고 2019년, 2020년 1월 15일 꽤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올 연말까지는 이렇게 트럼프의 생각의 변동에 파도 타기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가만히 들고 있다가는 물론 좀 상승 추세에 큰 상승 추세에 있는 주식은 또 갈 길을 가겠지만 웬만한 일반 블루칩이라든지 크게 성장 모멘텀이 없는 주식은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기사 또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비자 공격적 취소, 27만 중국 유학생 정조준인데 미국 국무부가 중국 유학생들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했죠. 향후 중국과 홍콩에서 신청하는 모든 비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예정이고, 미국이 중국 유학생을 잠재적 스파이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이 학생들이 또 피해를 보게 된다, 그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8일 성명을 내고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안보 관련 중요 분야에서 연구하는 이들을 포함해서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국무부는 국토안보부와 협력해서 이를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면서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비자를 엄격하게 심사하기 위한 비자 기준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국무부는 전날 모든 대사관에 신규 유학생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토록 했는데, 이번에는 중국을 특정해서 한층 강경한 방침을 냈고요. 지금 미국 내에 중국 유학생은 지난해 27만 7천 명이에요. 미국 내 전체 유학생의 무려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4분의 1이면 유학생이 1000명이다 하면 250명이, 그죠? 한 반에 10명이면 100명이면 25명. 25명이 중국 유학생인데 실제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이에 대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은 이데올로기와 국가 안보를 구실로 무리하게 중국 유학생 비자를 취소해서 유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미국에 엄중 항의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의 외국 학생 비율을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학사제도 개편 및 재정 지원 중단을 무기로 하버드대 압박 수위를 높여온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 유학생 상당수가 급진 좌파 광신도들에 의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라면서 하버드대 학생의 거의 31%가 외국인이다. 그들은 세계 급진적인 지역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 24년에서 25학년도에 외국인 학생 등록 비율을 보면 27.3%라고 합니다. 그래서 31%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폭스뉴스는 국무부가 하버드대와 관련한 모든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고요. 유학생 비자뿐 아니라 학회 등 참석자들에게 발급하는 상용 비자 B1을 비롯해서 하버드대와 관련된 여러 유형의 비자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이고요. 밑에는 최근에 이런
저런 얘기들이 있고, 하버드대 소프트웨어 석사 과정을 밟은 캐나다 유학생 칼 자오는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를 반이스라엘 근절 정책에 협소하지 않는다지만 오히려 하버드대는 상당히 친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고요. 하버드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반대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기 위해 하버드를 본보기로 삼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익명을 원한 한 하버드 로스쿨 재학생은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버드를 벌주고 망신 주는 것은 권위주의적 구태라며 사람들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서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조치들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보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미국이 저는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할 때도 저는 단언컨대 안 된다. 네, 미국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이 전 세계의 천재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옛날에 뭐 아인슈타인 뿐만 아니라 러시아 뭐 거기가 뭐 공산권이다 아무 상관없이 그죠? 전 세계 천재들이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해서 그 나라에 남게 만들잖아요. 네, 그리고 못 돌아가게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는 한 미국을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이제 장기 독재 국가가 됐잖아요. 1980년대까지 미국하고 우주 경제 그리고 냉전을 벌여왔던 소련이 망했던 것도 보면 결국은 약간 이제 독재국가, 공산국가에서 독재국가로 넘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중에 또 나오면서 지금의 약간 러시아 푸틴이 들으면 좀 서운해하겠지만 화가 나겠지만 거저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러시아산 제품 뭐 있습니까, 그죠? 거저 그런 나라가 됐는데 중국의 시진핑이 푸틴처럼 되면서 저는 중국은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의 천재들한테 오히려 반감을 갖게 만드는 이 조치는 아무래도 미국 전체 기업들의 장기적인 가치에도 저는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주정원의 시선. 새 정부는 주택 공급에 명운 걸어야. 오늘은 부동산 얘기를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오고 있다. 내년부터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예정된 미래인 아파트 입주 물량 급감이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언이 새삼 떠오른다. 아직 공사도 시작하지 않은 곳에서 아파트를 뚝딱 지어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인허가 기간을 제해도 공사 시작부터 완공까지는 3, 4년이 걸린다. 현재로서는 서울 입주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묘수는 보이지 않는다. 통계부터 살펴보자. 지난 3월 서울시와 한국부동산과 부동산 R124가 발표한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인데 올해와 내년에 5층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 등 입주 예정 물량을 조사했더니 올해 서울의 입주 물량은 46,710가구라네요. 사실 이것도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4,462가구에 그칠 전망이고 올해와 비교해서 거의 반토막이 난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인 아파트만 계산하면 15,000가구도 안 된다. 통계 수치에는 아파트가 아닌 청년 안심주택이나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대단지 아파트로만 따지면 입주 가뭄은 더욱 심각해지는데 내년에 서울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입주는 단 3곳뿐이라 합니다.
서초구 반포동의 레미안 트리니원, 방배동, DH 방배 3,000가구, 은평구 대조동 2,451가구, 세 곳을 모두 합쳐도 7,600가구에 불과하다. 올해 11곳 24,375가구와 비교하면 3분의 1도 안 되게 쪼그라든다. 다음 달 4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적어도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돼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주택 공급 부족을 외면하다가 결국 집값 폭등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공급 부족론에 미혹에 빠져 있었다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판단은 중대한 실책이었고, 나중에 결과를 보니 정작 미혹에 빠졌던 건 공급 부족론자가 아니라 김 전 실장을 비롯한 정책 당국자들이었다. 대선을 앞두고도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는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는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라는 원론적인 말을 했고요. 하지만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식의 세부 계획은 없다. 김문수 후보도 세부적인 공급 목표를 내진 않았고, 다만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여서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성을 공약집에 넣었다고 합니다. 주요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이 정도로는 많이 부족하고요. 재건축, 재개발은 안전진단, 구역 지정, 조합 설립 등 인허가 단계를 거치는데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수두룩하고, 아직 사업 초기 단계라면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2030년대나 입주 물량으로 나올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지 취임 직후부터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문재인 정부 때처럼 나중에 가서 아파트는 빵이 아니다라고 후회도 소용이 없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 중산층에게 돌아간다. 혹시라도 다음 선거에서 성남 부동산 민심의 역풍을 맞지 않으려면 새 정부는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서두르길 바란다. 네, 저는 부동산도 어느 정도 물가를 반영하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왜냐면 월세 이런 게 다 올라가잖아요. 택시비 올라가고 짜장면값 올라가듯이 당연히 이제 물가를 상승하면서, 왜냐면 그 똑같은 집을 지으려면 그 원자재랑 인건비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집값 상승은 저는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요 공급에 의해서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다니셨던 양복회사, 제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벌써 30년이 넘었거든요. 그 회사가 부도난 지. 근데 그 양복이 그때도 30만 원이고 지금도 3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쉽게 공급이 많으니까. 네, 쉽게 만들 수 있고 공급이 많으니까. 그래서 물가 상승도 못 따라갑니다. 양복 가격이 지금은 한 150만 원 돼야 되죠. 옛날 물가라 따져보면. 150만 원이 뭐예요. 300만 원 돼도 거의 지금 물가랑 비슷할 건데. 그래서 아무리 물가를 반영하더라도 공급이 많으면 집값은 무조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분양이 넘쳐나는 지역을 보면 집값 안 오르잖아요. 물가는 올랐는데. 그런 것처럼 집값을 잡겠다면 저는 무조건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과거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의 당시에 정부 정책을 보면 왜 공급 정책을 쓰지 않나? 공급에 아까 미혹이라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모든 가격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거든요. 수요 공급입니다. 수요 공급. 그래서 공급 정책을 과감하게 써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미분양이 넘쳐나는 지방에다가 자꾸만 공급을 늘리면 그쪽만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죠?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쇼티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 칩을 살 수밖에 없고 가격은 올라가는데, 그죠? 쇼티지니까.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메모리 중에서도 이제 좀 저사양 그런 레거시 제품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수요는 많아도 공급이 더 많으니까.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요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미국에서 돈 빌려서 강남 아파트 구입, 국적만 외국인이 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부동산 시장 역차별 논란이라고 돼 있는데요. 국내 아파트 등 집합 건물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는데, 등기 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이 신청한 이 집합 건물, 아파트나 빌라, 상가 등 매수 등기는 1234건으로 지난해 8월 1242건 이후 최대인데요. 올 1월에서 4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지역은 인천 부평, 그 다음에 경기 안산 단원구, 부천 원미구, 시흥시, 안산 상록구, 평택시이고요. 서울에서는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순이었고 이 중 80.6%가 중국인이 매수했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올해 외국인 매수 112건 중에서 미국인 64건, 캐나다인 19건, 그리고 북미 국적자가 74%를 차지했는데 이 중 상당수는 한국의 생활 기반을 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주택 통계는 교포를 따로 구분하지 않지만 토지 보유 외국인 중 교포가 아닌 순수 외국인은 10.4%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서울 압구정동의 김세웅 부동산 법인 대표는 외국인 매수자 대부분이 국적은 미국 국적자였는데 교포거나 한국에 살며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고가 아파트 단독주택을 외국인이 매수한 사례가 알려지며 논란이 됐는데 지난해 11월 반포자이 전용 244 스퀘어미터 요 24층 매물이 우즈베키스탄인이 74억 전액 현금으로 인수했고 지난 3월에는 30대 중국인이 성북동에 있는 대저택을 119억 6천만 원에 매수했다고 합니다. 내국인이 부동산 투자에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도 나오는데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이 LTV랑 DSR 규제를 적용받지만 하지만 외국인이 자국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다주택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지만 외국인은 자국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또 국내에서는 1주택 보유자로 간주해서 중과를 피할 수가 있고 자금 조달 과정에서도 불법 외환거래나 자금 세탁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집 사는 것 자체를 막기는 힘들지만 투기 수요에 대한 제한적인 규제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2012년 13년도 그때 부동산이 바닥을 칠 때 그때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외국인한테 우리나라 주택을 쉽게 매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그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AI에 묻는 게 더 편해. 몰락하는 위키피디아, 네이버 지식에. 이거 좀 심각한 기사인 것 같은데요. 위키피디아, 지식인 등 인터넷 시대 집단 지성을 활용한 정보 공유 창구로 각광받았던 온라인 지식 공유 플랫폼의 입지가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다. 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과 채팅에서 정보를 얻는 이용자가 늘어난 역량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무슨 일이야? 29일 미국 개발자 전용 플랫폼 스택 오버플로우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6일까지 이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글 수는 16,207개로 집계가 됐고요. 지난해 월 평균 게시글 수 65,700개와 비교해보면 4분의 1 토막 수준이라고 합니다. 2008년 9월 설립된 스택 오버플로우는 코딩 관련 실전 노하우를 담은
질문과 답변이 공유돼서 개발자들에게는 성지로 불리는 플랫폼이었군요. 이런 게 있었군요. 이준석 대선 후보는 22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다가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곳만 한다고 소개해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네요. 이곳에서는 22년까지 매달 평균 20만 개의 안팎의 질문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22년 11월 오픈 AI가 챗GPT를 공개한 이후 사람들 발길이 줄었고 월 평균 게시글 수는 1년 뒤에 9만 9천 개로 급감을 했습니다. 자, 다른 곳은 어때? 현대인의 백과사전이라고 불리는 위키피디아도 직격탄을 맞았고요. 리서치 업체의 데이터 리포탈에 따르면 22년부터 3년간 위키피디아의 총 트래픽은 10억 건 이상 감소했군요. 1방문자 수도 22년 3월에는 1억 6,500만 명에서 올해는 1억 2,80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미국 교육 정보 공유 플랫폼이 최근은 22년 이후 방문자 수가 51%나 줄었네요. 야, 챗GPT가 신규 유입을 막고 있고 트래픽 업체의 샘 러시, 댄 로젠바이거 CEO는 이 실적 악화를 막지 못해서 해고됐다고 합니다. 자, 국내 대표 지식 공유 플랫폼인 네이버 지식인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 22년도에 2,459만 개였던 총 질문수가 작년에 1,548만 개로 줄었고요. 감소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월 한 달간 125만 개였던 질문은 지난달 93만 개로 쪼그라들었고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자동 답변하는 AI를 지식인 서비스에 도입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야, 이렇게 게시글 수가 3천만에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서비스의 편의성을 지식 공유 플랫폼에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현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플랫폼에 질문하며 다른 이용자가 답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AI는 바로 답해 주기 때문이죠. 김주호 카이스트 교수는 플랫폼과 달리 AI는 질문 의도까지 파악해서 답한다면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듯 지식을 쉽게 얻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온라인 생태계의 변화는 이른바 제로 클릭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기존 검색의 경우 검색 결과를 보고 해당 사이트에 클릭해서 들어가는 행위가 있었지만 이제는 AI가 알아서 원하는 답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 생략돼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검색 및 사이트 비교 과정에서 발생했던 트래픽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온라인 생태계에 지각 변동이 올 수가 있고 미국 컨설팅 업체 베인 앤 더 컴퍼니는 지난 2월 편의 리포트 굿바이 클릭 헬로 AI에서 지난해 검색 사이트 이용자 중 60%가 AI 대답에 만족했고 이 때문에 다른 사이트를 클릭하는 트래픽이 최대 25% 감소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는 지식 공유 플랫폼 몰락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정보를 찾아보고 비교하는 과정 없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정보 편향성이 커질 수도 있고 김주호 교수는 AI는 통계학에 기반해서 답변을 생성하다 보니 다수 의견을 답하게 돼 있고 정치, 사회 정책 등 옳고 그름을 논의하는 영역에서는 AI 대신 사람의 대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저도 자료 만들면서 옆에 챗GPT 딱 올려놓고 질문을 딱 하면 쫙 이제는 정리도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쫙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클릭을 해봤어요. 그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거기 출처 클릭해서 야후 파이낸스의 원문을 한번 쭉 읽어보고 그랬었는데 거의 그거 제외하고는 그냥 챗GPT가 정리해준 내용을 가지고 그걸로 이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 챗GPT 나오고 나서부터 고금리도 아무래도 영향을 줬지만 네이버 주가가 그죠? 밑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최수연 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한글 데이터는 챗GPT보다 우리가 600배나 많기 때문에 우리 클로버가 경쟁력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챗GPT를 써도 거의 뭐 어제 나온 한글 기사 이런 것도 다 갈무리를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가 이 클로버가 처음에 구글이 등장하고 했을 때도 아유 뭐 네이버 검색 나중에 다 없어지지 않겠나 했는데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이버 클로버가 이 챗GPT에 대응해서 그동안의 검색 시장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포털 검색, 그 다음에 네이버 지식인 계속 이렇게 이커머스 계속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네, 클로버가 챗GPT 못지않은 그런 LLM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높은 인구 증가율, 오일머니, 신흥시장으로 떠오른 중동. 요즘 화장품이나 이런 거 보다 보면 중동 수출 이런 게 많이 잡혀가지고 좀 궁금해서 이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트럼프 리스크로 대미 수출 감소가 현실화된 가운데 중동이 잠재력 높은 신흥시장으로 주목받고 있고 높은 인구 증가율과 국부펀드 주도 투자에 힘입어서 성장 여력이 크다는 평가인데 최근 현대차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중동 첫 생산 공장 착공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진출도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중동에서 날개를 다는 자동차 화장품 수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4월 수출액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네요. 하이브리드 차가 153%, 화장품 71%, 철강관도 57%, 화물 자동차, 건설 중장비, 타이어 승용차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매년 성장하는 중동 수출이라고 되어 있고요. 2020년 146억 달러에서 지금 24년에 거의 200억 달러 됐네요. 200억 달러. 그러면 한 28조 정도 했다 그죠? 자, 올 1월에서 4월 대륙권별 수출 현황인데 아시아 쪽이 1178억 달러 이고요. 북미 442억 달러. 이게 1월에서 4월까지만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유럽이 307, 중남미 90억, 대양주 67, 그리고 중동 65, 아프리카 27억. 아직까지는 규모가 위에 아시아, 북미, 유럽에 비해서는 규모는 좀 작다 그죠? 5분의 1, 유럽의 5분의 1 수준이고 그러네. 자, 세계적인 K-뷰티 열풍도 중동에서 이어지고 있고 올 1월에서 4월 대중동 화장품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71%나 늘고 현대차 사우디 생산법인 공장 조감도네요. 신흥 수출 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중동 진출에는 걸림돌이 따르는데 지역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역내 물류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고 정치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초기 네트워크 구축에도 제약이 따르고 최소 자본 설비 투자 요건 등 초기 비용 부담도 적지 않아서 중소기업일수록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자국민 의무 고용 제도 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실질적인 부담으로 꼽히고 UAE는 지난해부터 20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민간 부문 기업의 자국민 고용을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2026년까지 그 비율을 1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UAE 국적 근로자는 타국적 대비 임금 수준이 높고 전문성이나 근태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 한국 기업은 요건을 채우지 못해서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네요. 최인영 코트라 중동지역본부 부장은 현지 법인을 세우지 않으며 국책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거나 현지 부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진출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럼에도 인구 증가와 외국인 유입으로 소비시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서 한국 기업들의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네, 5월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래저래 쉬운 장은 없습니다. 그죠? 4월 초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장도 어려운 장이고
또 올라가는 장도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보게 되는데 주식 투자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늘 듣는 말씀이 언제 팔아야 될지, 언제 사야 될지, 또 지금은 사야 될 것 같은데 손이 안 나가고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네, 정확하게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그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가치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재무제표에 담겨져 있지 않은 기업의 미래 성장 가치, 네,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환경을 이해를 하고, 네, 그런 종합적인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투자에 대한 명쾌한 답을 가지고 있을 때 투자가 그렇게 마음 졸이지 않는 투자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달 동안 신문 읽으면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6월 2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